볼처짐 예방법, 이제 이건 수술 중에 이제 의사가 해야 될 몫이죠. 이제 환자가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어떤 노력을 하면 이런 볼처짐이 좀 줄어들겠는가.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이 또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수술 후 초기 관리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요거 이제 볼처짐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수술 중 볼처짐을 예방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미니멀 트랙션, 땡기는 걸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블리딩 컨트롤, 그 다음에 페리오스티알 수처, 이건 뭐 이제 볼막을 묶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브큐 팻 리덕션, 그러니까 피하 지방을 조금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드레네이지라고 해서 피가 고이지 않게 해야 된다. 피가 고이면 무조건 부어요. 수술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붓기가 더 부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렇다고 이거 줄이겠다고 이거 대충 하자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대충 하고 몇 개 빼먹어서 이거 짧아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술 중 사용하는 기구의 땡김, 이렇게 당기는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환자 붓기와 연부조직 손상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절개창이 작아지면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 많이 당기게 돼요. 분명한 건 적게 째서 용 쓰다가 많이 당기는 게 오히려 환자한테 안 좋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작게 찍고서 당기다 보면 더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열어야 돼요. 그거는 그야말로 경험이지 무슨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절개창이 작은 게 능사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최소절개에 이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절개도 이점이 있죠. 의사들은 가능한 한 작게 째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흉터랑 관계가 되니까. 이러한 손상이 왜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탄성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혈 문제가 있어요. 출혈이 많으면 무조건 멍이 들고요. 멍이 들면 부종은 무조건 늘어나요.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 중에 피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 피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적게 나야 되죠. 피가 적게 나게 이렇게 좀 섬세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가 설사 나더라도 지혈에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결국 이제 수술 시간 단축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지혈을 좀 소홀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혈이 안 되면 피가 나고, 피가 나면 멍이 들고, 멍이 들면 붓고,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혈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골막봉합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뼈가 주는 거는 우리 몸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옷을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옷을 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허리 줄일 때 보면 잘라내고 줄이잖아요. 기장 줄일 때도 줄이고 잘라내듯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놔주는 작업. 그래서 골막을 절개창에서 골막 쪽에 정상적으로 묶어주는 게 도움은 돼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아까 보셨지만 골막이 얇아서 그거 뭐 꼬매준다고 용 쓰면서 하는 게 큰 의미 있겠냐 하지만 저는 골막끼리 꼬매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골막하고 또 내가 상처를 꼬매야 되는 걸 같이 꼬매주는 거는 또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피하지방 제거, 이거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됐어요. 뭐 수술 중에 연부조직 평가를 해서 이제 뭐 피하 지방이 너무 많다면 피하 조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만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제 심부볼 제거만 그런 것 같아요. 심부볼 제거는 수술 중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나머지 뭐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거를 같이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하 지방 제거하는데도 엄청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 붓는 거보다 이렇게 또 뼈 수술해서 붓지, 피하 지방 제거해서 붓지, 그래서 왕창 부어버리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피부에도 좋지 않지 않나? 최근엔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굳이 수술 때 2번 눕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도 하지만 심부볼 제거 이외에는 저는 같이 하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간혹 보면 윤곽 수술하고 리프팅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그냥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요. 목욕탕 갈 때 드라이 하고 가시냐고. 일단 깨끗하게 씻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이제 뼈 수술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안쪽에 뼈를 먼저 수술하고 밖으로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는 거, 리프팅이나 이런 것들은 뼈 수술로 인한 부기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 최소한 2-3달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간혹 이제 턱살이 많고 뼈 제거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 환자분이 이제 뼈를 많이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뼈 줄이고 나면 분명히 이중턱 올 거야.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것 같아. 그러면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이 턱 밑에 생긴 이중턱이 있으면 이건 지방 유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텀을 두고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볼 처지고 뭐 이게 팔자주름 있고 이런 거는 4, 50대 분들이 윤곽 수술을 했으면 수술 후에 두세 달 있다가 이제 리프팅을 고려를 하고 수술을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20, 30대 친구들한테는 한 1년 정도 충분히 기다려보고 뭘 해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중간에는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아무리 지혈을 잘했다고 해도 피가 날 수 있죠. 또 하나는 속에 살이 이렇게 뼈랑 분리되고 잘라지고 이러면요. 우리 이렇게 피부 껍데기 까지고 나면 진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에서 진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진물이 장액이 나오는데 그 장액을 빼줘야 돼요. 밖으로. 초기에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배관을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 흡수되거나 이제 림파틱 드레네이지로, 그러니까 림프관으로 해소되게끔 하는 거를 하지, 초기에는 이런 배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안 되면 또 붓고 그래요. 네, 리프팅은 안면거상이에요. 이러한 피 진물이 고지 않고 수술 후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의 축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되 열심히 잘하고 하면 수술 시간은 저절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확하게 숙련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물이 있어요. 수술할 때 쓰는 약물.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고 히알라제가 있고 이뇨제가 있죠. 요거 한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수술할 때 저희가 이제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신마취의 경우는 또 이렇게 기관지 삽관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부으면 나중에 기관지 삽관한 걸 뺐을 때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취 시작 전에 스테로이드를 조금 줘요. 이거는 수술 중에 자극에 의해서 점막이나 호흡기나 폐나 어떤 수술 부위가 붓는 거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붓기 주사 있잖아요. 수술 직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맞는 그 붓기 주사는 다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후 붓기가 너무 심한 경우 수술 후 저는 3일 안에서는 써요.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 일주일 정도에 써요. 뭐 피가 많이 났다거나 이러면. 근데 대부분은 수술 후 초기에만 쓰고요. 그 이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아큐트 인플라메이션이 지나가면 스테로이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붓기 주사를 찾아다니면 문제가 돼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더 따라오니까요. 그 다음에 히알라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좀 많이 대중화됐어요. 전에는 히알라제가 뭐예요? 이랬는데 지금 필러를 하도 많이 맞으니까 이 필러 녹이는 약으로들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 히알라제가 개발될 때 뭐 필러를 녹이는 약으로 개발된 건 아니고요. 붓기를 좀 줄이자, 부종을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이제 히알라제를 섞어서 주로 놔요. 그러면은 마취 주사 맞아도 이렇게 뿔잖아요. 근데 그게 한 15분이면 쑥 꺼져요. 그러면서 붓기를 막아주는, 붓기가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혈관을 조금 확장시켜서 출혈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마취 시간이 짧아져요. 부분 마취한 게 보통 뭐 한 2시간 간다 그러면은 히알라제를 같이 쓰면은 1시간 정도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아니고서는 사실 쓰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뇨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증가하면 이제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줄어들면 체내에 서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몸 지방 뭐 이런 근육에 있는 그런 것도 혈관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붓기가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훨씬 빨리게 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호박즙. 여러분 이제 호박즙 맞으면 소변량 많이 이뇨제 작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용수 이런 것들에도 이뇨작용이 있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뇨제의 도움을 받아서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을 줄인다고 뭐 지방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가 부어있는 것들이 바로 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근육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렇게 운동이나 산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에 체온을 올려주는 액티비티를 해주는 게 수술하고 1, 2, 3 뭐 이럴 때 아프다고 누워만 있고 그러면요 절대 붓기 빠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 그렇더라고요. 수술하고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먹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 호박즙, 미용수, 뭐 약국에서 파는 뭐 붓기 제거 약 뭐 이런 것만 집어먹고 있어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세요. 팔다리 멀쩡하잖아요, 우리.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다 되고 팔다리 멀쩡한데 얼굴 조금 부어있는 것 때문에 가리고 돌아다니면 되지 굳이 숨어 지내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드레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막 같은 것들을 처지지 않게 제자리에 붙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도 굉장히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광대 수술한 사람들 이렇게 붙여서 두피에다가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당긴 채로 뼈에 붙으라고 눌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턱도 마찬가지로 귀 뒤로까지 해서 테이핑을 통해서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밴드를 살짝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드레인이 있다. 아까 배액관이라는 게 뭐 입안이나 이렇게 요 입에 물고 있는 게 여기 배액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눌러요. 왜냐면은 지금 피가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보통은 수술 후 1, 2, 3일째, 보통 한 3일 안짝에서는 컴프레션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혈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가 덜 나는 거, 장액종이 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살이 뼈에 붙는 거.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보통 2, 3일 안에 배액관을 빼거든요. 그럼 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인터미턴트하게 해요.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아마 저한테 수술 받으신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시간 했다 1시간 풀었다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왜 그러면 1시간 했다 1시간 푸냐. 멀쩡한 저 수술 안 한 사람도요. 이렇게 밴드 있잖아요. 헤어밴드. 이걸 하고서 자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붓고 눈이 이렇게 부어요. 왜냐면 얼굴에 이렇게 림파틱 드레네이지가, 그러니까 붓기는 림프관을 통해서 빠지거든요. 이 림파틱 드레네이지가 이 방향으로 빠져요. 그런데 이 밴드 컴프레션 하는 게 림프액의 흐름을 막죠. 그래서 이게 못 나가니까 얼굴로 붓기가 이렇게 와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는 운드 힐링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 세로축이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그냥 어떤 그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1번이 클러팅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가 났잖아요. 수술하면. 그러면 피가 나니까 그 주변에 이제 딱지가 지고 이러면서 피가 멎는 과정. 그 다음에 바스큘러 리스폰스라고 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 혈관에서 반응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세포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스큘러 리스폰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 번역은 염증이거든요. 근데 감염하고는 달라요. 이게 염증은 일반적인 모든 상처에서 일어나는 정상 반응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하루 있다가 선생님 저 염증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하지 어제 수술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한국말로 염증하고 감염하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션하고 인펙션하고 이게 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상하게 염증은 다 감염처럼 돼버렸어요. 하지만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모든 상처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시작 수술 직후부터 피크를 치다가 한 2주 지나가야 이 염증 반응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붓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최소 2주는 지나가야 염증 반응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25일, 한 3주는 넘어가야 염증 반응은 어느 정도 끝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염증 반응이 붓기를 만들어요. 막 세포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서 막 나쁜 놈 잡아먹고 빈대 메꾸려고 막 전쟁을 치르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막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부어요. 그래서 부종이 일어나는 건 이걸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카포메이션이라는 건데 뭔가 낫게 하려면 일단은 흉살을 만들어요. 우리 몸은 흉살을 막 만들어서 그 흉살로 빈대 메꾸고 뭐 금간대 이렇게 메꿔가면서 거기다가 흉살로 단단한 그 섬유 조직으로 막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찢어져도 꼬매면 처음에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흉살을 막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스카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앱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그 수술하고 뭐 윤곽 수술이나 뭐 찢어지거나 했을 때 꼬매고 실밥을 언제 뽑는지 보면 피부는 보통 한 7일. 완전히 이제 피부 표피가 붙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밥 자국 안 남으라고 조금 일찍 뽑아요. 근데 입안 상처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 뽑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되면,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이제 앱셀라이제이션에서 표피가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컨트랙션이에요. 스카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 흉살이 생기는 즉시 컨트랙션, 구축도 같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는 거는 한 20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7번 스카 리모델링. 그럼 스카 포메이션이 여기서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스카는 없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진 게 여기까지 그러면 스카가 계속 누적돼서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적된 스카가 흉살이 리모델링 되면서 살살살살 없어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 그래프에서는 1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야 우리는 그래도 다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다른 그래프에서는 이 리모델링을 보통 한 2년까지 보기도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시기와 이 스카 포메이션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증식기라는 게 결국 스카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노멀 커브들을 이해해야지 이제 협역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인터넷상에서 볼처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다 수술 직후부터 3개월 미만에서 볼처졌어요, 뭐 팔자가 깊어졌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 달, 뭐 3개월 이때까지는요 잔뜩 흉살 생기고 막 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가지고 뭐 볼이 쳐졌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데가 뭉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죠. 그래서 볼처짐을 판단하는 거는 최소 6개월은 지나고 한 1년은 돼야 그래도 볼처짐이라는 거를 우리가 진짜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막 빵빵하고 늘어져 있고 팔자 깊어지고 막 볼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찾아보면 볼 쳐졌대. 그러니까 볼 쳐진 거야. 난 왜 쳐진 거야? 뭐 뼈 이렇게 갭이 떼고 막 2, 3m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해서 아, 저 분류압인가 봐. 또 이제 막 생각이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 그래프 보여드리는 이유는 1년 정도는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 기간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굳이 힘들게 겪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게 뭐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기에 가장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제가 풍선 이론이라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풍선에 바람을 넣어요. 그럼 풍선이 빵빵해지죠. 그런데 바람을 빼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오죠. 근데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왔을 때 처음과 바람 넣기 전과 풍선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조금 다를까요? 이거는 바람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 달라져요. 바람을 조금만 넣었다가 빼면 이전하고 거의 똑같고요. 바람을 아주 많이 넣어서 빼면 이렇게 풍선이 쭈글쭈글해지죠. 좀 다른 그림으로 보면요. 자, 풍선에 바람을 이만큼 넣었다가 조금 더 넣으면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얇은 쪽, 이 노란 별표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되죠. 이 노란 별표 있는 부분이 점점 볼록해지고 얇아지죠. 그 다음에 바람을 빼봐요. 그러면은 파란 쪽 별표 있던 데는 사실 쭈글거림이 없고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노란 사이드, 많이 부풀었던 곳은 이렇게 보면 쭈글쭈글하게 되죠. 옆에서 보면 이 녀석이 더 불룩해지고 이 녀석은 인자죠. 다시 말하면 이쪽은 처짐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풍선에 물을 넣어도요. 두꺼운 풍선의 고무축이 있는 곳은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아요. 보면 여기는 좀 덜 볼록하고 이쪽은 굉장히 많이 볼록하죠. 똑같은 풍선인데 물을 넣었을 때 이쪽은 굉장히 많이 불룩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은 더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이분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쪽이 더 늘어났죠. 우리 몸도 피부도 이런 풍선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풍선은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이 풍선은 피부 인벨롭이라고 해서 피부 껍데기예요. 쉽게 말해요. 이 피부가 이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은 스태틱한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태틱한 스트럭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은 흔들면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요. 이런 거는 다이내믹 스트럭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피부는 풍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탄성, 그 다음에 두께. 아까도 보셨지만 탄성이 많은 녀석은 더 많이 불어날 거고 또 두께가 두꺼운 녀석은 덜 불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어떠냐 또는 성별이 어떠냐 또는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피부를 타고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인종적으로도 다르죠. 흑인은 진피층이 두꺼워서 굉장히 두껍고 탄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백인은 피부가 얇고 그 다음에 탄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백인 20대는 우리로 보면 한 40대 얼굴 피부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어떤 피부의 변화가 이런 처짐을 유발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러면 피부를 제일 망가뜨리는 건 뭐냐? 그러면 수술 중에 이렇게 당기는 거. 어쨌든 작은 공간을 벌려서 뼈를 보려고 막 들추다 보면 막 이렇게 톱질을 하려다 보면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트랙션 한다고 하는데, 그럼 트랙션을 하려다 보면 벌리게 당기게 돼요. 근데 당기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스키니, 피부가 고무줄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늘어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쭈글쭈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 트랙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형물이 들어갔는데 보형물이 대빨 크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아까 바람 이빠이 있는 것처럼 풍선이 빵빵해졌다가 또 보형물이 흡수되거나 빠지는 거라면 줄어들겠죠. 근데 보형물이 계속 있다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업 스웰링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붓는 거, 부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수술하고 완전히 많이 부었던 사람들, 왕창 부었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풍선을 바람 많이 넣은 것처럼 바람이 빠지고 난 후에도, 붓기가 빠진 후에도 이렇게 쭈글거리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난 경우는 무조건 수술 후에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중에 피 나는 것도 꽤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풍선에서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스태틱한 스트럭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뼈의 볼륨 변화가 어느 정도 있으면 피부 탄력이 좋으면요, 그냥 이렇게 쓱 달라붙어서 그 뼈에 달라붙죠. 마치 우리가 쫄티 입은 것처럼 또는 여자들 레깅스 입은 것처럼 그냥 쑥 달라붙죠. 근데 만약에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변화 모습에 축축 늘어지겠죠. 예를 들면 니트 옷이 그렇죠. 뭐 어깨에 뽕을 뺐다. 그러면 축 처지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볼륨 변화에 이 피부가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이 볼륨의 중요한 게 이제 뼈예요. 그래서 바람을 뺐을 때 볼륨이 줄어드는데 풍선의 탄성이 좋으면 쪼그라들고, 근데 탄성이 안 좋으면 늘어지겠죠. 이런 느낌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좀 개념적인 얘기가 있는데 일라스틱 리밋이라고 해가지고요, 탄성 한계라는 게 있어요. 고무줄 요만큼 늘렸다가 요만큼 줄이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이빠이 늘렸다가 놓으면 조금 길어지고 흐물흐물거리잖아요. 아까 풍선처럼. 그래서 그 탄성 한계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수술할 때 또는 볼륨 변화가 피부의 탄성 한계를 넘지 않아야 처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다이내믹한 스트럭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피하 지방 또는 침샘이나 뭐 서브맨디블라 그랜드, 그러니까 뭐 턱밑샘, 혀밑샘, 이렇게 침샘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들도 이러한 물과 같은 다이내믹 스트럭처에 움직이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탄성 계수, 그러니까 피부의 탄성 한계를 넘지 않도록 수술 중에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풍선 이론의 개념이에요.